일본에서도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시죠? 맞벌이는, 네, 아마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통계를 봤는데 한 45% 정도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많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맞벌이 안 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일본은 70%가 넘습니다. 7, 80%?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지만 근데 일본도 보면 90년대에 거의 한 45% 전후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쫙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제 그게 왜냐면 점점점 이제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남편의 월급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애들 학비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그러니까 뭐 정규직은 못 들어갈지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파트를 하던 해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도 이제 40, 50대 여성 포함해서 다 일을 많이 하는 구조가 됐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동안의 경제 성장을 그동안처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이제 일본하고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일본을 지금까지 따라왔으니까요. 네. 금융자산 준비해 오신 그 도표에 네네네. 일본 국민들의 나이대별 네네네. 금융자산과 그다음에 그 부채 네네. 그래프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네. 화면을 보시면은 네. 제가 이걸 보면서 네. 금융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네. 부채도 굉장히 적은 건전한 시니어들이 네. 일본을 떠나고 해외에서 이렇게 장기채를 하면 네네. 일본의 내수 경기가 문제가 네.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네네.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들었는데 그에 네네. 대해서는 뭐 어떻게 의견을 갖추고 계십니까? 네. 먼저 아까 그 그래프 잠깐 보시면 이제 설명 조금 드리면요. 요거 이제 일본의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연령대별로 금융자산하고 이제 부채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제 흰색 막대 그래프가 이제 금융자산이고, 색깔을 좀 칠한 부분이 부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랑 좀 차이점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에 취업을, 이제 군대가 없으니까 빨리 취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30살 정도가 되면 이제 금융자산이 조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저축을 해서. 그래서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 집을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집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LTV 규제, 뭐 DTI 규제, 많은 규제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짜리 집이다.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만 있으면 90% 대출이 돼요. 그리고 그 대출이 보통 35년 공적 기관에서 그 35년 그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금리도 뭐 1%에서 2% 정도 저렴합니다. 계속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낮잖아요. 굉장히 저렴하죠. 예, 굉장히 직장이 확실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는 데는 정말 뭐 1% 미만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월세로 사는 것보다 일본은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로 사서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 돈 10% 내고 90% 대출 받아서 35년 대출 받아서 그걸 이용하는 게 더 이익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집값이 계속 내려간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부채가 이제 연령이 작을수록 부채가 크게 나타나죠. 자산도 없고 왜 계속 빚 갚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는 계속 이제 줄기 시작하고 나중이 되면은 퇴직금도 발생하고 퇴직연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자산이 좀 커지는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연구원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뭐 시니어 유학도 그렇고 아니면 또 해외 롱스테이도 그렇고 자꾸 해외에 나가면 국내 수요 소비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뭐 정확한 통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었지만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가 3,600만 명이에요. 그럼 이 3,600만 명 중에 뭐 시니어 유학이나 아니면 뭐 해외 롱스테이 하는 게 그렇게 아까도 이제 뭐 해외 장기 체류가 뭐 100만 명, 130만 명 말씀 이렇게 통계는 좀 있었지만 3,600만 명 중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특히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40, 50대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이 뭐 옷을 사 입는다든지 물건을 이렇게 막 사는 거 혹시 보셨나요? 생각보다 나이가 들면 검소하시고 나이가 들면 물건에 대한 애착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는 애착이 있지만 새로운 걸 막 사고 싶다는 욕구가 많이 사라져요. 차도 이제 구입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본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국내 판매 대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고 왜? 고령자가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그 물건에 대한 소비가 제품에 대한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대신 이제 뭐 마사지라든지 돌봄 서비스라든지 그런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부가가치가 높은 걸로 생산성이 높은 걸로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일본에서는 중요한 숙제이고
일단 그게 큰 문제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쪽으로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고부가가치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숙제를 우리나라도 좀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제 5, 60대, 60대 분들이 이제 소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마트처럼 이런 이제 쇼핑몰 같은 데 가면 그 손주들하고 아니면은 뭐 어디 이렇게 외출을 가자 아니면 뭐 등산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그 국내 여행을 가거나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이렇게 전시를 많이 해놔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서울에 살다가 뭐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그러면 좀 더운 날씨야. 그럼 모자 하나 살까? 좀 걸어야 되니까 올레길 걸으니까 운동화 사야 될까? 그러면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면서 거기에 모자, 신발 아니면 거기에 또 가방 이런 것들을 같이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즉 새로운 행동을 제안하면서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제안하면서 관련된 제품들을 쫙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면서 물건을 파는 그런 형태가 일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그 쇼핑몰에 가면 서점은 서점, 뭐 가방 파는 데 가방 파는 데 다 따로따로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외여행 관련된 책이 있잖아요. 그럼 그 책 옆에는 뒤에는 해외여행용 가방을 팔아요. 거기다가 이제 신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외여행과 관련된 제품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어떤 쇼핑몰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시니어들 낮 시간에 시니어들을 위한 그 음악 그 연주회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그럼 그거를 보고 나면은 그 층 구석 부분에 가면 시니어들을 위한 음악 학원이 있어요. 그 연관된 상품. 그렇죠. 그걸 듣고 났더니 나도 저거 배우면 좋겠다. 그래 놓고 그 옆에는 뭐 있냐면 악기점이 같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제안을 하고 그 행동을 통해서 물건 구입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유통업도 어떻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연관 상품들을 옆에 이렇게 진열해서 물건별로 이렇게 진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어지게 만들어서 계속 그 연쇄적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그런 그 상점들을 제가 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약간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금 계속 그 연령대가 늘어나면서 금융자산 늘어나고 부채는 지속적으로 뭐 뚜렷합니다, 이게. 그래서 60대 이상, 70대 이상 되시면 거의 부채는 없는 아주 건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든 것이 이게 연령별 특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가 또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일본이 굉장히 그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취직도 안 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 30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대별 그런 격차가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 60% 이상을 60대 이상이 갖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젊은 층들은 거의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급여가 안 오르고 있어요. 가구소득, 그 부부가 맞벌이 하던 가구소득을 보면 그 30년 동안 통계를 보면 거의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금융자산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없어진 거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 기간에 한 3배는 늘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급여가 이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 계속 올라가고 경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은 계속 정체돼 있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급여 수준도 일본을 따라갔다, 이제 이런 이제 신문 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세대 간 격차, 지금 60대 이상의 분들은 많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노후자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대, 30대, 40대들은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렵다. 이 격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40대, 50대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양육비 내고 애들 교육비 내고 재산을 늘리지도 못하고 이제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제 소득도 늘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고민해갖고 도입을 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자녀 교육비를 할아버지가, 이제 어르신들 돈 많잖아요. 이 고령층의 자산을 어떻게 밑으로 내려보낼까 해서, 일반적인 증여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증여는 1년에 얼마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얼마 정해져 있는데, 그거랑 별도로 예를 들어서 자녀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요, 금융기관에. 그래서 일시금으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만 원을 딱 넣어요. 그러면 그 어린애가 3살, 4살, 5살 이런 애가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때마다 이제 수업료가 필요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사립 같은 데 가면 이제 수업료가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무료화가 됐는데, 일본은 고등학교도 다 수업료가 비싸요. 네. 비싼데, 사립가면은. 그래서 그 수업료를 영수증을 금융기관에 가면 그 돈을 꺼낼 수가 있어요. 학원비도 이렇게 꺼낼 수 있고. 징여세 없이. 예. 그걸 이제 한 1,500만 원, 우리 한 1억 5천만 원 된 거를 이제 교육자금 일괄 증여 비과세 제도라는 건데, 이런 제도도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래야지 40, 50대들이 자녀 교육비에 돈을 쓰고 나니까 소비를 안 하는 거야.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뭐 물건에 관심이 없으니까 소비를 안 해. 그 다음에 40, 50대들은 한참 돈도 많이 벌 때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늘지 않고 애들 교육비 때문에 다 나가니까 소비를 안 해.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소비가 안 되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촉진의 일환으로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해가지고 지금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계좌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네네. 재미있는 단어를 몇 개 발견했는데요. 네네네. 혼활이라고 하는 혼인할 네네. 때 혼자에다가 네네. 활동할 때 활자.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혼활이라고 하는 네네. 용어가 있던데 이게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네. 중년들이 이렇게 네. 홀로 된 중년들이 네. 짝을 만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미팅하는 이런 활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밌는 네네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농촌 봉사활동을 줄여서 우리가 농활. 네, 옛날 분들이다 지금 40, 50대 분들은 많이 자연스럽게 농활 활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대학생 때.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단어를 많이 신조어들을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할 때, 결혼할 때 혼자에다가 활동이라는 단어, 그래서 활자, 해서 혼활이라고 해서 일본말로는 이제 콘카츠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혼도 증가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혼도 늘어나고, 거기다 이제 사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요즘에 독신들이 계속 싱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나다운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여성분들도 우리나라 늘고 있는데, 일본도 90년대부터 그렇게 늘어났어요. 싱글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든 거죠. 근데 이제 60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나이가 됐는데. 그분들이 짝이 있다가 이렇게 사별하시거나 이혼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생애 미혼자들이신가요? 원래부터 생애 미혼자들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 세 부류가 다 있습니다. 예, 이혼하신 분도 있고요,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뭐 질병, 암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평생 결혼 안 하신 분들. 예,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애 미혼율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네. 워낙에 이제 싱글로 오래 살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50세 시점에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통계를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는 남자 기준으로 생애 미혼율이 23%를 넘어섰어요. 그만큼 이제 결혼을 50세까지 평생 총각으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23%. 예, 남자 기준 23%를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넷 중 하나가 그렇단 말씀이에요. 네.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 70대 분들 중에 싱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젊을 때는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자기답게 산다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 아마 이제 5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몸이 하나씩 이제 고장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면 내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모님, 내 나이가 50이면은 부모님이 이제 80대가 돼서 돌아가시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가 없거나 형제가 있어도 이제 좀 거리가 있고 이러다 보면 진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을 이제 우리 시대에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전혀 뭐 남자, 여자 생각도 안 하던 분들도 50대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집에서 혼자 고독사해도 아무도 나를 안 찾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와닿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수요가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만이 아니라 50대 이상만 받아주는 결혼 중개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뭐 이력서 보고 소개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지 이렇게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예를 들면 남성 10명, 여성 10명을 50, 60대 분들을 모아서 이제 혼활 콘카츠 파티라고 해요. 콘카츠. 예. 이제 혼활 파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볍게 차도 마시고 서서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우리 TV 프로그램처럼 이제 10분씩 얘기도 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맞는 사람이 관심 가는, 호기심이 가는 이런 파트너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파티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이것저것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런 행사들이 이제 많이 열리고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 거에도 뭐 혼활 파티 찾으면 굉장히 넘쳐나요. 그런
예,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 같은 데도 보면 벽에 이렇게 중년 남성 여성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 이렇게 좀 사랑하는 약간 그런 모습에 그런 밑에는 이제 그 혼활 파티 있습니다. 언제 혼활 세미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광고도 많이 합니다. 네.